추운 겨울밤, 서울역 뒷골목은 살을 애는 듯한 한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의 이름은 강인, 나이 27,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3일째 굶은 탓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안 보여 그가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일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버텨온 것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공사판 일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악덕한 현장 소장이 2달 동안 피땀 흘려 번 돈 400만 원을 들고 사라져버린 뒤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 쫓겨났고 가진 것이라공 다 해진 운동화 한 켤레와 얇은 점퍼뿐이었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울린 굶주림의 신호. 강인의 시선이 저만치 놓인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보였거든요. 혹시 국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허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쓰레기를 뒤지면 정말 끝이야. 강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는 그때였어요. 쓰레기통 더러운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죠. 한눈에 봐도 값비싼 지갑이었어요. 강인은 홀린 듯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묵직했죠?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 원짜리 수표 여러 장, 대충 봐도 300만 원은 훌쩍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쿵쿵.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따뜻한 국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찜질방에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도 있으며 밀린 월세를 내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캄캄한 골목길, 아무도 없었죠.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요. 마치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져가, 내 몫을 챙겨. 세상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해봐. 강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 속에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강인이 의아해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이건 초음파 사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콩알만한 태아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왜 사랑하는 우리 아가. 그 아래에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우순간 강인의 머릿속에 보육원 원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강인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난 거지이지만 도둑놈은 아니야. 굶어 죽어도 남의 돈엔 손 안 대. 강인은 지갑을 탁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일어섰죠.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파출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운 밤길, 쓰레기통에서 주운 한 낡은 지갑이 그의 운명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할 거란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파출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들어오자마자 얼어붙었던 강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말렸어요. 당직을 서던 김순경은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창백한 얼굴의 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지갑을 주웠어요. 쓰레기통 옆에서 강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김순경은 귀찮다는 듯 지갑을 받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민등록증으로 주인을 확인한 뒤 그는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끄고 나서 김순경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강인을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쳤지? 금액이 너무 커서 겁나서 가져온 거 아니야? 강인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주운 거예요. 죽어도 안 훔쳤어요. 그러나 신분증도 없고 행색이 영락없는 노숙자인 그를 누가 쉽게 믿어주겠어요? 김순경은 혀를 차며 그를 구석에 앉혀 두었습니다. 강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죠. 차라리 가져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마저 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죠. 고급스러운 코트와 단정한 올림머리였지만 한쪽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그룹의 총수, 윤서희 회장이었죠.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 친구가 가져온 건데 하지만 서희 회장은 현금 따위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투명 비닐 속에 끼워진 낡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눌러 품었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건 단순한 초음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이자 실종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거든요. 안도감에 잠시 잠겨있던 서희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강인을 바라보았죠. 학생, 당신이 찾아준 거예요. 강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윤서희 회장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눈이 너무나 낯이 걷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 맑은 갈색 눈동자. 그것은 25년 전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 젊은 시절의 남편 최진수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희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굶주림에 지쳐 창백해졌지만 그 얼굴에서 그녀는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는 듯했죠. 김순경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서희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죠. 노숙자 행색의 낯선 청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녀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강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끝에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죠. 김순경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회장님, 지갑 내용물 확인은 다 되셨나요? 돈은 다 맞습니까? 서희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지갑을 가슴에 꼭 눌러 품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이 사진이 없었다면 전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입술. 그 모습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서희 회장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학생 강인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더 닮아 보였어요. 서희 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인입니다. 나이는요? 27입니다. 27. 서희 회장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2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살아있다면 딱 27살이 될 나이였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정신 차려, 윤서희.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지난 25년 동안 몇 번이나 헛된 희망에 속았는데 강인이 김순경에게 힘겹게 물었습니다. 지갑 주인분이 오셨으니 저는 가봐도 되죠. 그는 이 굴욕적인 자리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이 극에 달해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바로 그때 파출소 안에 우렁찬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인의 뱃속 알람 소리였죠. 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김순경이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강인은 창피함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서희 회장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강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급 코트 자락이 낡은 점퍼를 스쳤고 뼈밖에 느껴지지 않는 앙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죠. 순간 서희 회장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강인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사례 받으려고 찾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운 거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서희 회장은 잡은 팔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던데 강인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은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죠. 서희 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다고. 그러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마워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죠. 강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소박한 부탁에 서희 회장의 마음이 또 한 번 덜컹거렸습니다. 스테이크도 뷔페도 아닌 고작 국밥 한 그릇이라니. 이 청년은 얼마나 지쳐 있었던 걸까요? 그래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서희 회장이 밝게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강인의 뒷모습에 가로등 빛이 비쳤죠. 그의 걸음걸이마저 남편과 닮아 있어 서희 회장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설마 이번에는 정말일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녀는 강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고 나란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청년을, 이 낯설고도 낯익은 청년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그 순간 파출소를 떠나는 그들의 뒤에서 김순경은 수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지폐 한 뭉택을 김순경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서울역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 구수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음이 가득한 식당 안으로 명품 코트를 입은 서희 회장과 꼬질꼬질한 작업복 차림의 강인이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평소라면 발도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서희 회장에겐 지금 이 식당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그녀가 익숙한 듯 주문하자 주인 아저씨가 구수한 사투리로 환하게 맞았습니다. 강인은 쭈뼛거리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희 회장이 휴지로 의자를 닦아주는 모습에 그는 죄송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곳까지 오시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도 국밥 좋아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먹어요. 곧이어 펄펄 끓는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자 강인의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3일 만에 처음 맞는 따뜻한 밥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청년은 숟가락을 든 채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후후 불지도 않고 마시듯 먹는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짐승 같았습니다. 서희 회장은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멍하니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국물을 들이켜는 그의 목덜미, 땀방울이 맺힌 이마, 국물이 묻은 입가. 모든 것이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진수 씨, 당신도 배고프면 저렇게 급하게 먹곤 했었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정하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니까. 체하면 안 돼, 은혜. 너무 맛있어서 강인이 기침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급하게 먹은 탓인지 그의 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식당 안은 더워져 찜통 같았죠. 이마와 목줄기에서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덥다. 강인은 답답한 듯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죠.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윗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을 죄고 있던 단추가 풀리자 그는 셔츠깃을 양옆으로 젖히고 거친 손으로 목덜미와 쇄골 부근의 땀을 벅벅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으쨍그랑 서희 회장이 들고 있던 쇠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선이 완전히 고정된 곳이 있었으니까. 강인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화상 흉터, 서희 회장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어요. 그날 가톨이 지난 아들 윤호가 울며 달려왔을 때 그녀가 들고 있던 끓는 분유병이 실수로 엎어진 사고. 아기의 쇄골에 그은 바로 그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 그리고 저 흉터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우연은 없어.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만. 의자가 넘어지며 요란한 소음을 냈지만 서희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강인의 쇄골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목에 있는 흉터. 강인은 쑥스러운 듯 셔츠깃을 여미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대인 자국이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서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피 묻은 채로 버려졌는데 그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서희 회장은 꾹 참았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시아주번이 최 전무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자가 알게 된다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확실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라든가. 강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 둔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침묵을 깨는 듯했죠. 그는 배낭 깊숙이 손을 넣더니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빠진 검은색 인조 가죽 수첩이었어요. 사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수첩을 열었습니다. 비닐 커버 안쪽에서 반짝이는 걸 꺼내 서희 회장에게 보여주었죠.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색은 바랬고 코팅은 벗겨졌지만 형체는 또렷했어요. 사진 속에는 25년 전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죠. 서희 회장은 숨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 최진수였습니다. 아기는 실종된 아들, 윤호였어요. 우리 아들. 윤호.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 제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대요. 유일하게 저랑 같이 발견된 물건이랍니다. 강인의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거칠게 찢겨나간 단면이 보였죠. 보시다시피 반쪽짜리예요.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 쪽은 찢어져서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그의 덤덤한 목소리가 서희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안, 지갑 속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두 사진을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될 텐데 그녀는 참을 수 없이 손을 뻗어 강인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듯 했어요. 학생, 아니, 강인 씨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거처는 있고 강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귀가 빨개졌죠. 사실 없습니다. 공사장에선 쫓겨났고 고시원에선 나와서 갈 곳이 없어요. 서희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집으로 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질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정원사가 그만둬서 사람이 필요해. 나무도 손봐야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는데 힘쓰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던 참이었어. 사실 정원사는 멀쩡히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눈을 피해 은밀히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죠. 강인은 망설였습니다. 정원 관리요? 하지만 자격증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힘만 좋으면 돼. 그리고 강인 씨 손을 보니 일을 야무지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서희 회장의 간절한 제안과 다정한 눈빛 앞에 강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켜만 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면 됐어. 서희 회장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오른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뚫고 서희 회장의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서희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되돌려줄게.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차가 거대한 저택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2층 테라스에서 뱀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꼬리를 비끄러미 올렸습니다. 대형 그룹의 실세이자 서희 회장의 시아주버니 최필수 전무였죠. 재수가 웬 놈을 하나 달고 왔네. 거참, 흥미롭구만. 그의 시선이 차에서 내리는 강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강인의 눈매를 본 순간 최 전무의 악착한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 눈, 저 콧날. 설마 한치의 오차도 없이 2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이의 눈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인은 서희 회장의 저택에 정원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방, 배부른 식사,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서희 회장의 눈빛은 그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를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쏟았죠. 그 나무는 서희 회장이 가장 아끼는 탄생기념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희 회장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무가 왜 이래?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가장 아끼던 소나무가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정원사도 나무 병원 의사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의 나무가 죽어간다니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절대 못 빼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작업복을 입은 강인이 조용히 나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무 기둥을 쓰다듬고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더니 주머니에서 전지 가위를 꺼냈습니다. 정원사가 말리려는 것을 무시하고 그는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서 뿌리가 질식했어요. 그리고 여길 보세요. 강인이 뿌리 근처에 흙을 걷어내자 굵은 철사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조경공사 때 실수로 묻어둔 철사가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화병난 사람처럼요. 강인의 말에 서희 회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병난 사람 그건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살릴 수 있어요. 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는 꼬박 반나절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철사를 끊어내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단단한 흙을 파헤쳐 뿌리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죠.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맨손으로 나무의 온기를 느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적처럼 시들어가던 나뭇가지 끝이 살짝 쑥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 회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어. 나무가 살았어. 그것은 단순히 나무가 살아난 기쁨이 아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은 벅찬 감동이었죠. 강인은 흙투성이 얼굴로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유권 뒤뜰에 죽어가는 나무가 많았거든요.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을 주면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 모습을 2층 테라스에서 지켜보던 최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고 정원으로 내려왔어요. 재수씨. 이 거짓골을 한 놈은 누군데요? 품격 떨어지게 아무나 집에 들이고 그래.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희 회장을 무시한 채 강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그의 더러워진 작업복을 툭툭 건드리며 거만하게 말했죠. 지팡이로 강인의 턱을 가리키며. 고개 좀 들어봐라. 회장님 집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교육을 못 받았나? 강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석양빛을 받아 그의 갈색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인입니다. 그 순간 최 전무의 동공이 폭발하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어요.
얼굴에서 피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눈빛이 25년 전 자신이 지방보육원 앞에 내다버렸던 2살배기 조카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인 줄 알았던 동생 최진수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거든요. 너 이 새끼. 최 전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구야? 정체가 뭐야?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사 강인입니다. 강인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전무님은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제가 누구랑 담기라도 했습니까? 최 전무는 입을 벌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살아 있었어. 그 피덩이가 살아서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야.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진짜다. 내가 차지하려던 모든 것을 위협할 진짜 주인공이다. 두고 보자. 꼬마야. 최 전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내 눈에 띄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릴 테니까. 그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그의 떨리는 등은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전무는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정원사 놈 뒷조사에 들어가. 출신 보육원부터 과거 행적까지 싹 다 털어와. 그리고 서랍에서 회사 기밀 서류와 현금 다발을 꺼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더들 놓아야겠어.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더들.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전무의 고함이 2층 서재에서 터져나왔죠. 비상사태다. 경찰 불러. 당장 출입구 다 봉쇄해. 서희 회장이 놀라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금고가 털렸다고요. 최 전무는 연기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기밀 서류와 5천만 원어치의 수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 서류가 외부에 유출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집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도둑이 들어요. 서희 회장이 의아해했지만 최 전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CCTV도 멀쩡하고. 이건 분명 내부 소행이야.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놈의 짓이라고. 그의 뱀같은 눈이 정원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강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곳이었죠. 설마 강인 군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 저놈 들어온 지 딱 일주일 됐죠? 저놈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인은 정원에서 호스를 든 채 갑자기 포위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인 씨 맞습니까? 특수절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절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규했지만 경찰 2명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서희 회장이 달려나와 막아섰어요. 멈추세요. 아직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야. 찾아보면 나오겠지. 최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기거하는 방부터 뒤져봐. 형사들이 강인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엎고 옷장을 털어냈지만 낡은 옷가지와 수첩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는데요. 전무님, 서희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최 전무가 지팡이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텍스가 좀 헐거워 보이는데. 저기를 뜯어봐. 위 형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 마감재를 뜯어내자 하얀 종이 뭉치와 수표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기밀 서류와 현금이었죠. 강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처음 보는 직업 봐라. 최 전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 대범한 놈이네. 회장님 곁방 천장에 증거를 숨겨두다니. 서희 회장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이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해봐요. 아니라고 해봐요. 강인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 간절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저게 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닥쳐라. 이 도둑놈아. 최 전무가 강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는 미리 불러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찍어요. 다 찍어. 이놈이 바로 재벌 회장의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한 꽃뱀이자 사기꾼입니다. 나이든 여자한테 빌부터 한몫 잡으려던 파렴치한 놈이라고.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처럼 터졌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인의 손목을 채웠죠.
그는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억울해요. 엄마 마지막 순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덤마라는 단어에 서희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죠. 들었지, 재수 씨? 저놈이 이제 엄마 타령까지 하네. 미리 조사해서 재수 씨 아픈 구석까지 다 파악하고 접근한 거야? 아주 질 나쁜 놈이야. 서희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매도, 흉터도, 사진도 모든 것이 그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강인을 태우고 멀어지자 그녀는 텅 빈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경찰차가 멀어지고 난 후의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서희는 텅 빈 강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색으로 어지러진 방바닥, 구석에 처박힌 그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 그때 침대 밑에서 굴러다니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전지 2개의 서희는 그 건전지를 주워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이 강인의 가방에서 압수해간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떠올랐거든요. 강인이 끌려가면서도 간곡히 부탁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서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직감이 그녀를 몰아붙였어요. 그 기계 안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새벽 2시 강남경찰서 형사과 서희는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강인 씨의 소지품 중 카세트 플레이어 좀 봐야겠습니다. 서희는 손에 쥔 건전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없어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형사가 난처해했습니다. 회장님, 그거 고장 난 고물 같던데요. 게다가 증거물이라 함부로 드릴 수는 제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피해자가 확인 좀 하겠다는데 안 됩니까? 형사는 압도당한 듯 마지못해 증거품 창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투명 봉투에 담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25년 전 모델이었죠. 곳곳이 깨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뜯고 건전지를 꽂았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음이 들렸죠. 형사가 빈정거렸습니다. 거 보세요. 고장 난다니까요. 요즘 누가 저런 걸 쓰겠어요. 서희는 포기하지 않고 볼륨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흘러나온 목소리에 서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그리워하던 목소리. 서희야. 들려. 여보.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최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윤호가 오늘따라 잠을 안 자네. 아빠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녹음해. 윤호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죠.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경찰서를 채웠습니다. 아빠는 우리 윤호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는 생전 즐겨 부르던 서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서희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죠. 여보. 진수 씨. 당신이 맞지? 당신 목소리 맞잖아. 25년 전 남편이 태어난 아들을 위해 밤새 녹음했던 그 테이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 유품이 돌고 돌아 아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인의 말이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추운 밤들을 견뎌냈구나. 서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형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장 문 열어요. 내 아들 꺼내야겠어. 당장. 같은 시각 차가운 유치장. 강인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지쳐버렸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그냥 죽은 듯이 살 걸. 그때 철창 너머로 다급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불렀어요. 강인 씨. 강인아, 강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창에 매달린 서희 회장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못 알아봤어. 엄마가 죄인이야. 강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시려고요? 그 모습에 서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철창 사이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밀어넣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자장가가 좁은 유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야. 사랑해. 아빠가 지켜줄게. 강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매일 밤 혼자 듣던 그 목소리,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목소리, 서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내 남편이야. 내 아빠라고. 25년 전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너야. 윤호야의 강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서희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내 쇄골에 있는 흉터. 그거 내가 그랬어. 내가 아기 때 분유병을 흘려서 그 흉터를 남겼어. 그리고 그녀는 지갑에서 사진 반쪽을 꺼내 철창 사이로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강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첩을 뒤져 다른 반쪽을 꺼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찢어진 사진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젊은 부부와 그 사이에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인의 다리에 힘이 풀려 철창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래,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윤호야. 내 새끼 모자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25년 동안 이어진 공백과 그리움, 서로에 대한 애착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아직도 누명을 쓴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기다려, 윤호야. 엄마가 너 금방 꺼내줄게. 그리고 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널 이렇게 만든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변호사들을 소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강인을 보석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명백해 쉽지 않았죠.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옵니다. 25년 전 댁 운전기사였던 박 기사가 위독한 상태인데 죽기 전에 회장님은 꼭 뵙고 싶다 합니다. 서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 기사, 남편이 사고를 당하던 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 그리고 장례식 직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 차를 대기시켜. 당장 간다. 경기도 파주. 허름한 요양병원 독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숨쉬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박 기사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만이 남아 있었죠. 서희가 들어서자 박 기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희는 동정 어린 눈빛 없이 물었습니다. 왜 찾았어요? 죽기 전에 돈이 필요합니까? 박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죽을 때가 되니 눈앞에 자꾸 사장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복 밑을 더듬더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라고 적힌 테이프였죠. 이게 뭡니까? 제 보험입니다. 최전무 그놈이 언젠가 저도 죽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놈 몰래 녹음해 둔 겁니다. 서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전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요. 박 기사는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사장님 사고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전무가 브레이크 오일을 손봤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 놈이 제 딸 목숨으로 협박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희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살인이었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갓난 도련님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최전무가 저한테 시켰습니다. 지방 보유권에 갖다 버리라고.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린 피덩이를 버렸습니까? 박 기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가리키며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 테이프에 그날의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그 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박 기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신호가 일직선이 되었죠. 그는 속죄의 증거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희는 테이프를 움켜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그녀의 눈빛은 살기에 가득 찼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차를 돌려. 경찰청장실로 간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의 파멸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도 모른 채 아직도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대형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주주총회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최 전무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호소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서희 회장은 그동안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최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강인을 사기꾼으로 몰며 서희 회장이 그에게 회사 기밀을 넘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매수된 이사들의 박수와 여론에 휩쓸려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치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가 위험합니다. 저 최필수가 총대 메고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쿵!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힘차게 열리며 한 청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입고 단정하게 넘긴 머리, 형형한 눈빛. 어제의 정원사 강인이 아닌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으로 변신한 윤인우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최 전무가 호통쳤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눈빛, 저 표정이 죽은 동생과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우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오늘부로 대형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강인이 아닙니다. 윤인우입니다. 25년 전 최필수 전무가 지방보육원 쓰레기통 옆에 내다버린 그 아이, 윤호가 바로 접니다. 주주들의 충격적인 경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있느냐? 최 전무가 발버둥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원하신다면 생생한 증거를 들려드리죠. 이누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바로 박 기사가 남긴 그 테이프였죠. 그는 회의실 마이크에 테이프 레코더를 갖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하는 소음 뒤로 젊은 시절 최 전무의 음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박 기사, 처리했어, 전무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시끄럽다.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진수 그놈도 죽었는데 피덩이 하나 처리 못해. 전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보육원 원장한테 돈 좀 쥐어주고 입 닫게 해. 그리고 너도 입 밖에 내면 그날로 제삿날인 줄 알아. 그 녹음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최 전무에게로 쏠렸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AI 음성 합성이야. 최 전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희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국가공인 음성 분석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99% 일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킨 대로 내 금고를 털고 내 아들의 방에 돈을 숨긴 당신의 비서실장이 지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수갑이 찬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제 가족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전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최필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평생을 권력에 집착하던 그의 손이 이제 범죄자의 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지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만이 그의 추한 몰락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새로운 의장, 윤인우에 대한 박수갈채로 끝났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대형 그룹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1년 후 대형 그룹의 젊은 상무 윤인우는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를 덮었습니다. 벌써 저녁 8시, 퇴근 시간이었죠.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총수, 윤서희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서희 회장이 반갑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얼른 와서 밥 먹자. 오늘은 엄마가 직접 했어. 식탁에 앉은 모자.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인우가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먹더니 살짝 눈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요. 어이구, 정말. 내가 간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속상해라. 먹지 마. 다시 끓여줄게. 아니요. 인우가 웃으며 국물에 밥을 말았습니다. 짜도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서희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식탁 맞은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엄마 밥 먹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한 낡은 지갑이 시작이었던 기적같은 운명의 고리는 이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맞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추위나 굶주림 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따뜻해지는 무수히 많은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끝.